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고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로 거래량마저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제 정부는 내년에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의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고, 오늘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합니다. 집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집중 진단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 법안 논의 토론회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그리고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름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 요즘 조금 좀 선선한 바람에 봅니다.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듯한데 거래량이라든지 매물이 어떤지 우선 통계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두성규 박사님,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가격 자체가 한국 부동산원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KB 부동산 쪽이나 이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세로 반전했다는 그런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이렇게 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9월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월 달에 4천 건에 가까울 정도로 접근했던 거래량이 지금 9월 들어서서 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금 10월 달에 거래량은 이제 한 달간의 신고일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 이번 달 말이 돼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지금 전달 대비해서 아니면 한 4천 건 대비해서 한 1,000건 이상이 빠지는 정도의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그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 조정기가 본격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물 자체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 이제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7만 8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당히 많았던 8월 달에 매물 건수 6만 9천 호에 비해서 약 10,000건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매물 건수 이 자체는 시장 분위기 따라 사실 크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근본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갖다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거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통계로만 보니까 매물은 크게 늘고 거래량은 뚝 떨어지고 저희가 오늘 토론 제목을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 분화. 이런 찬바람 지금 불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늘한 찬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 이 통계로만 보면은 조금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가 예상되는 내리막으로 조금 가는 듯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물론 뭐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매매하고 전세를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매와 전세 어떻게 매매 다릅니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4천 건 가까이 가다가 3천 건 초반대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달은 제가 어저께를 보니까 2,219건인가 매매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00건. 그러니까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집계되더라도 2,000건대 이제 머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확실히 줄어든 거네요. 줄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전월세 같은 경우는 2만 건 후반대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10,000건 후반대로 있긴 한데요. 여기도 줄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전세 같은 경우는 찾는 분들은 많은데 매물이 없다. 이게 매물이 이제 없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좀 참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은 말씀하신 대로 8만 건이 넘었다가
10일 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7만 8천 건인데 예전에 이제 올 초라든지 작년 말 같은 경우 한 4만 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요. 매물 증가 폭은 상당히 큰데 예.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작년 말하고 올해 초가 사실은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매물이 가장 적었고요. 그다음 가격이 오르면서부터 사실은 매물은 꾸준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예, 가격이 예. 오르니까 좀 팔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많아지니까. 내놨는데 그럼 지금 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느냐? 그럼 이제 호가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게 팔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예전 금매를 자꾸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맞지를 않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적체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 매수 호가, 매도 호가의 차이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 매물이 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조금 없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전세를 찾는 분들은 좀 많은데 전세 매물이 없다. 전세 매물이 없다는 것은 전세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 수요를 충족할 만한 물량이 이제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원인으로 해서 신규 사실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가운데 전세로 나올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았고 이제 잔금 처리를 위해서 사실 전세로 놓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적으로도 좀 막혀 있는 데다가 실제 그런 물량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들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그 어떤 주택 시장의 매매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매수세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이제 약세 시장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이 부분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본래 예정했던 어떤 주택의 구매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거나 좀 관망세 속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들어서다 보니까 그 지켜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머무를 곳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어떤 월세나 이런 쪽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전월세 상한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전세 시장에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아파트 중심으로 또 저번에 전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좀 쌓여서 아까 서울만 해도 거의 7만 8천 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뭔가 좀 내림세로 보인다 그러면 아파트 이 분양되지 않은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통계 미분양 아파트 통계는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6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전월 대비해서 한 3.2%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해서 이게 입주했는데 여전히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거를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든지 중공업에도 분양이 안 되는 거. 네. 그 네. 남아 있는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9,500호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의 이제 줄지 않고 한 7,672호 정도 수준으로 남아 있고요. 지방이 최근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 정도 줄었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이제 지방은 52,000호 정도 되니까요. 이게 전체 미분양의 거의 한 90% 가까이가 지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미분양이 현재 수준만 보면 전국을 한 6만 호 아직 아파트 시장에 현재 큰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네요. 그렇죠. 현재는. 지금 미분양 문제는 사실은 그 시장에서 많이 언급은 하고 있지만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 물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 물량 자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20% 이상 사실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공업 미분양은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아까 9,513가구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8월 달 대비해서 9월 달에는 약 1.3% 정도 증가하는 그래서 악성호 미분양,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그런 물량들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6만 호 밑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건설업계에서 보통 예전에도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6만 호 정도 같으면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미분양 자체가 전체적으로 건설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미분양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때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늘어서 좀 걱정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은 시장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동산 시장에 불고 있는데 과연 연말을 지나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금리가 계속되니까 집값 하락이 좀 본격화될 건지 어떤 분은 이게 더블 DB를 해서 조금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걱정 그렇게 예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내년 어떤 조정국민 하락세가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지만 네. 그 입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 수준을 본다 그러면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중간에 상승기 때도 어차피 조정은 조금씩 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변수는 금리입니다. 뭐 금리, 그거는 그렇죠. 누구라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 네.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 이제 그게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다. 물론 이제 그 폭은 뭐 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방향성이 이제 하락 쪽으로 그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상황이 같이 겹쳐지면서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계속 뭐 시장에 이제 압력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면 뭐 조정 같은 건 있겠지만 하락기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내년에 본격적인 하락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심영숙 교수님은 네. 이제 금리가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년 하반기쯤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낮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입주 물량, 분양가 수준을 볼 때 이게 본격적인 하락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입주 물량이나 분양가 수준이라는 게? 예, 지금 이제 공급 쪽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공급이 잘 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가격이 약세인 부분들은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대출 부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수준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앞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전반적으로 공급 쪽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건설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분양가를 굉장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세 변화와 상관없이 신규 물량들의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분양가가?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아마 3,500만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예, 3,000,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현장마다 지금 공사비를 둘러싸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나 건설 임금비 등으로 인해서 건설사로서도 상당히 이 비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보니까 공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마다 제대로 지금 가동이 되지 못하거나 중단된 현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건설사들도 생각할 때 내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면 추가적인 인허가를 받거나 착공이나 이런 데에 대한 시기를 갖다가 굉장히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현장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토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지금 인허가나 착공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 당초 예정보다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저 분양가도 올라가는 상황인데 준공이 되어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주 물량 자체가 내년에는 급감될 것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업체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우리가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평균할 때 서울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한 4만에서 연간 4만에서 4만 5천 호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서울의 평가를 경우에?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입주 물량 자체는 1만 호를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가 3만 호를 조금 넘을 것으로 당초 2만 5천 호 정도 예상했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호 정도를 약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3분의 1 토막 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평균 3분의 1 정도로 준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영향을 공급 물량 받겠네요. 자체가 지나치게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약세로 전환이 지속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아마 내년 공급 쪽의 상황들이 보다 본격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시장 자체가 저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곤란합니다만 굉장히 불안한 조짐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또 관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향은 기준금리 심 교수님 말씀대로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떨어진다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가기 때문에 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입주 물량 또 분양 물량도 많이 준다는 거죠. 내년에도 분양 물량도 분양 물량이 지금 얼마나 지금 줄게 될까요? 입주 물량 이렇게 여러 가지 본다면 뭐 어쨌든 지금 통계상으로 계속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대략 그 분양이나 착공들이 보면 50에서 한 70% 수준으로 5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줄어들거든요. 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을 정부에서 뭐 그 급하게 발표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요인들이 크고요. 그 앞에서 이제 두성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급이 이제 내년도에 이거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이게 서울의 아파트,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10,000호가 조금 넘는 정도의 입주를 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그 포항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에 가서 강의한 데가 이제 포항하고 강원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내년도에 한 10,000호가 조금 넘게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하고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포항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규 물량입니다. 다 이게. 근데 서울은 이제 정비 사업, 즉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한 30-40%만 실제로 입주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인 있는, 즉 조합원 물량입니다. 그러면 뭐 많이 잡아도 우리가 한 4-5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항이라든지 우리가 강원도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 서울에 입주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입주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더 큰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정말 현저하게 서울 기준으로 10,000호 정도. 10,000호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은 내년에 입주를 앞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내년에 입주를 앞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18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18개 단지.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에 몰려가 있어가지고 강동구 쪽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40%가 집중돼 있고요. 그 둔촌 주공. 뭐 등등 해서 그쪽에 이제 좀 몰려 있고 지금 둔촌 주공은 정확한 입주 물량, 입주 시기는 지금 2025년 1월 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안 들어간 거죠. 2025년. 그리고 서울이 전체가 25개 자치구인데 그 중에서 15개 그 자치구는 신축 입주 물량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상황들이 예상보다 우리가 구체적 현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입주 물량, 즉 완성된 주택 부분에 대한 물량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한 대로 역대급으로 지금 굉장히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 수요나 전세 수요가 그렇게 현저하게 줄지 않는다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이 이제 한 45,000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거의 한 4분의 1 토막 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해결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25년, 26년 가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왜 그러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허가라든지 분양이나 착공을 안 하고 있으면 하니까. 3년 후에 공급 물량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둔촌조공이 이제 2025년 1월 달 입주하는데요. 그게 이제 12,000세대 정도가 되긴 한데 그거 위에는 사실은 2025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가장 큰 물량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입주 물량의 부족 현상들은 상당히 심각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가 서둘러서 공급 대책을 한 올해도 발표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2-3년 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좀 장기적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게 되는 게 다른 상품 시장하고 달라서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시공 기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시공 기간 같은 경우는 딱 공사만 하는 기간만 하더라도 2년 내지 3년.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국토부가 단기적으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을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준비 과정까지 감안한다면은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지금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량으로서 시장에서 나타나기까지는
한 5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아마 국토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국토부 제1차관이 나와서 이 향후에 있어서 8개 그 부분에 있어서 8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다 약세고 지금 뭐 거래량도 아까 줄어들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을 그렇게 8만 가구나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그걸 많이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GTX나 이런 등등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수요에 그 맞출 수 있는 공급 물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네. 아마 정부가 서둘러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미리미리 택지를 좀 확보해 놓을 필요가 정부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 좀 해 놓아야지 필요할 때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까 전세 가격은 좀 오름세라고 얘기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시장 동향이 어떻게 전세 시장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통계를 보면 10월 기준인데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매매는 한 0.27% 올랐는데요. 예. 전세는 0.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 매매 가격 상승률보다 전세 가격 상승률이 높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가 0.32% 올랐는데 전세는 0.65% 올랐으니까요. 거의 한 2배 이상씩 지금 차이를 벌리고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는 상승폭을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렇게 전세를 찾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전세 매물이 적다 보니까 매물 확보에 중개사분들이 거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세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세 시장 지금 매물 부족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고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이게 조금 뭐 집값 수요를 좀 뒷받침하기도 하고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좀 싼 대출을 줬잖아요. 그렇죠. 특례 보금자리 같은 맞습니다. 경우. 좀 일부에서는 뭐 주가가 좀 집값이 점점 더 안정세가 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서둘렀다. 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도성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의 사실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우리 연체율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또 그런 검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와서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성급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그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서민들 대부분 이제 대출 받는 분들은 굉장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혹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현재의 그 금리 상태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수요는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욕구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조금 그런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부득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올 때 이야기했던 것은 고금리로 인한 충격파가 대단히 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착륙을 조금 도모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만일에 몰락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이번에도 예대 금리 마진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금융시장으로도 그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전이가 되게 되면 그런 국민 경제의 불안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발빠르게 대응한 그런 측면들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에는 조금 영향이 있었고 기여를 했지만 나름 시장 안정 이런 데 좀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 심영숙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그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기여를 한 거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사실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는 좀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또 9억 이하 주택에 한 5억까지 대출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LTV로 따지고 보면 60%가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외국의 예를 보면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80% 이상, 80%가 거의 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너무 사실은 저희가 LTV 기준을 그것도 사실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잘 하신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이제 대부분 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택 시장에 보면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본 지역이 어디냐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면 사실 강남 3구가 가장 반등을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거의 95% 수준까지 예전 가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회복 속도가 늦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또 하락 이렇게 기미가 있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조금 이제 과한 이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저는 뭐 좀 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이 내년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특례보금자리론의 은행 대출 비율 같은 경우를 무주택자의 경우에 더 올릴 필요도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자, 또 하나 아파트 관련 이슈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입니다. 또 하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그걸 좀 완화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법안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교통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나 봐요. 이 문제. 뭐 좀 합의가 좀 여야 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저도 뭐 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조정안을 지금 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4월에 나왔던 안에서 조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거주 의무 폐지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지금 야당의 굉장히 그 반감이 상당히 큰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의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는 상당히 난항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거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실거주 의무 자체가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새로 분양받았을 때 거기에서 한 2년에서 5년 정도 실거주를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만일에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 벌금 내죠. 벌금이면 괜찮죠. 이게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징역을 뭐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정도로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관련해서 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불이익을 굉장한 사법적인 불이익을 주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회기가 끝나면 폐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분양받으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분양을 받고 그냥 팔지 않은 분들은 뭐 사실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요. 일단 매도한 분들이 문제죠. 매도한 분들? 분양권 매도. 분양권을 파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매수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판 사람이 들어가는 이런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이미 있고요. 분양권을 판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법이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적용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니까 또 혜택을 줬으니까 뭔가 책임을 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대부분 뭡니까? 무주택자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분양 시장이라는 게 다주택자가 들어가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제 갭투기 뭐 다주택자 갭투기 이거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하고 이걸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토론에 나와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이게 안 먹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듣질 않네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는 이걸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21년 아마 특정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또 한 분들은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한 달 차이로 또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거 무슨 로또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 반대로 폐지가 안 된다면 바로 적용될 아파트 어디입니까? 예, 지금 안 되면 보면은 바로? 제가 볼 때 뭐 둔촌주공은 거기도? 지금 예, 둔촌주공이고 그다음에 장이자이 레디언트라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있는데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만 한 7천 가구 이상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합의를 이룰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시장 동향과 관련 법안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